네,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자, 2021년 시험은 이제 총 마무리가 됐고요. 그죠? 자, 오늘부터 해서 이제 2022년을 향해서 같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는 여러분들 경찰 행정법 입문 특강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앞으로 2022년 시험을 대비해서 진행될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경찰행정법 입문특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찰행정법 입문특강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을 주 타겟으로 해서 진행되는 강의예요. 이미 행정법 공부가 좀 진행된 친구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배웠던 행정법의 전체적인 어떤 틀 내지는 전체적인 윤곽을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한번 다시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주 대상은 태어나서 행정법을 처음 들어본다.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강의라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체적인 커리큘럼, 2022년을 준비하기 위한 제가 만든 전체적인 강의의 진행 사항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잠시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할 것이 이제 전체적인 1년 과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진행할 강의죠, 그죠? 그게 이제 입문 강의가 되겠죠. 입문 강의. 방금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입문 강의는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에게 행정법을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강의예요.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법학의 기초, 즉 행정법도 법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먼저 법의 기초를 약간 배우신 다음에 행정법의 전체 체계를 여러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형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본 강의를 좀 더 쉽게 여러분이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입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기본 강의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기본 강의. 자, 입문 강의 교재는 여러분 프린트 교재로 아마 나가게 될 거예요. 그죠? 이건 프린트 교재로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기본 강의는 여러분 기본서가 있죠? 경찰행정법 기본서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기본 강의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건 약술 플러스 그 다음 사례, 약술 문제와 사례 문제 전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이 기본 강의가 가장 중요해요. 이 기본 강의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정리가 된다면 약술 문제든 사례 문제든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 약술 사례돼 있죠. 세 번째, 이 약술 부분만 따로 빼가지고 약술 특강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약술 특강. 이 약술 특강을 위해서 만든 게 핸드북이 만들어져 있어요. 곧 출간이 될 겁니다. 이 핸드북에는 약술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을 총정리해서 실제 답안에 옮겨 쓸 수 있는 분량으로 깔끔히 정리한 책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출제 유력 후보들을 뽑아내 가지고 세심하게 강의를 해 드리게 될 겁니다. 아마 2021년 대비 시험을 위해서 제가 한번 했었죠. 작년에, 그죠? 거기서 올해 또 다 출제가 됐었잖아요. 제가 그때 36개인가 5개 정도 뽑아 가지고 제 특강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다 두 문제 다 출제가 됐죠. 그죠? 그래서 약술 특강, 이건 약술 핸드북 가지고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핸드북은요,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복습용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업무 수행 중에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교재니까요. 그리고 최종 정리용,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교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사례 강의죠. 사례 강의. 이건 이제 교재가 마련되어 있죠. 경찰행정법 사례집, 그거 가지고 할 겁니다. 사례집 가지고.
여러분들 실제에 있어서 점수차를 벌리는 것은요, 실전 시험에 가가지고 약술 문제보다는 이 사례 문제에서 아마 점수차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약술 문제는 어느 정도 외워서 들어가서 대충 메꿀 수가 있지만 사례 문제 같은 경우 암기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주어진 문제에서 뭐가 쟁점인지를 도출해내고 그 도출된 쟁점을 논리 정연하게 기술해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단순히 암기됐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례 강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사례 강의는 상당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기본 강의고요. 이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 약술하고 이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다 습득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치게 될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 총 한 8회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올해 시험에서도 2021년 시험에서도 이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죠? 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갈고 닦았던 실력을 최종 정리해서 실전처럼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의예요. 이 실전 모의고사는 따로 교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제가 만든 문제를 출제하고 그걸 제가 채점해드리고 그 다음 강평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게 총 1년간 진행될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단계만 잘 따라오신다면 뭐 행정법 때문에 시험에서 고배를 마시지는 않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5가지 과정을 여러분이 인내력을 갖고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이제 경찰행정법 입문특강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전체적인 목차를 간단히 한번 볼까요? 그 제1편에 보시면 그 행정법 디딤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법학의 기초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이 갖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간단히 터치하게 될 겁니다. 자, 그걸 배운 다음에 그 다음 2편이 이제 본격적인 강의 내용이겠죠. 행정법의 체계, 즉 여러분 건축으로 이야기한다면 건축 설계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설계도가 형성이 돼야 거기에다가 여러분 살을 붙이면 이제 집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든지 전체적인 윤곽, 전체적인 틀이 형성이 돼야만 실력이 축적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걸 붙인다고 하더라도 돌아서면 깔끔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제2편 행정법의 체계는 앞으로 1년간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공부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밑그림을 여러분이 만들게 된다는 점을 새삼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2편 행정법 체계에서는 경찰 행정법 시험에 요구되는 전체적인 설계도를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1편 행정법 디딤돌부터 이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제1편에서 제가 여러분 1편에서 이제 행정법 거기 보시면 행정법 디딤돌이라고 목차를 잡아놨을 거죠. 행정법 디딤돌이다. 자, 그게 제1절에 이제 법의 의의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칠판을 잠시 보세요. 일단 여러분 법이 뭔지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들어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이 법이 뭐냐 이 부분을 이제 같이 한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어차피 행정법도 법이니까요. 근데 일단 법은 규범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죠? 규범, 룰이죠, 룰. 룰인데 이 여러분들 사람이 2명만 모이도 무질서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규칙, 규범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법도 하나의 규범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규범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뭐 법 규범도 있고, 그다음 뭐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뭐 종교 규범, 그죠? 그때는 종교가 꼭 법이었으니까요. 종교 규범도 있고,
그 다음 뭐 도덕 내지 윤리규범 이런 것도 있겠죠. 윤리규범. 근데 규범이라는 건 뭐 지키고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룰이잖아.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종교 규범이나 윤리 규범 이런 것들은요. 안 지켰다고 해서 교도소 가지는 않죠. 여러분들 뭐 종교 규범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되는데 안 나왔다고 잡아가지는 않죠. 윤리 규범 뭐 이웃 어른 보면 인사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인사 안 했다고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규범 이것도 하나의 규범이긴 하지만 지켜주면 좋아요. 그런데 안 지켰을 때 그에 대해서 강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우게 될 법규범과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법규범, 사람을 살해하지 마라. 그 다음 뭐 세금을 납부하라. 그런데 안 지켰다. 내버려 둡니까? 족칩니까? 족치잖아요. 그래서 이 법규범은 지키지 않았을 땐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법규범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가 수반되는 그런 규범을 우리는 법규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법규범은요, 오늘 배우게 되는 이 기본 틀을 잘 잡아두세요. 그럼 앞으로 행정법 공부할 때 연착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법규범은요,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구조가 권리와 의무. 많이 들어보셨죠? 권리, 의무. 이 권리와 의무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법은. 그래서 일정한 일이 벌어졌을 땐 한 사람한테는 권리를, 한 사람한테 의무라는 걸 배분하고, 그리고 의무를 갖게 된 자가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족친다고. 그래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왜 이런 법규범이 만들어졌는가? 그건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좀 갚죠. 그랬더니 내가 왜 갚어? 그런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 돈 안 갚는다고 하니까 이 빌려준 사람이 칼을 들고 가겠죠. 가서 그 사람을 자인의 한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살해당한 사람의 또 자식이 있겠죠. 그 자식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를 갈겠죠. 복수를 낳게 될 것이고 공동체의 질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룰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준 자한테는 권리라는 힘을 주자는 거고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는 의무라는 구속을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자가 이 구속을 받게 되면 구속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공동체 전체의 힘으로 어떻게 하자? 그 의무자를 족치자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족칠 때보다 공동체 전체의 힘으로 한 사람을 족치면 훨씬 편하죠. 그럼 복수의 복수가 만들어지기도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법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공동체에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을 공동체 전체의 힘으로 어떻게 한다? 이행되게끔 하는 이 메커니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은 한마디로 한 사람한테 권리,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법이 부여하는 힘이다. 이걸 권리라고 그러는 거고요. 의무라는 건 법이 부여하는 구속, 이걸 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권리나 의무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 법이 있을 때만 권리, 의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행정법 공부하실 때 이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법은 한 사람한테는 권리를, 한 사람한테는 의무라는 걸 배분하게 된다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두 개를 보면 여러분, 법의 세계와 법이 아닌 세계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A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친구 관계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신경 쓰셔야 돼요. 법학은요, 섬세한 학문이에요. 토시 하나 틀리도 그 의미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섬세하고 꼼꼼한 친구가 법학을 잘합니다. 좀 덤벙거리면 법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여성한테 좋은 학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여성이 좀 섬세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한테 좀 더 어울리는 학문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나는 여성인데 왜 법학을 못하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 공부하실 땐 섬세하셔야 돼요. 꼼꼼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A, B 두 사람이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인데 A가 B한테 돈 1억을 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두 사람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잘 보세요. 두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오늘 우리 오후 1시에 신림역에서 만나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신림역에서 1시에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A는 약속 시간에 나갔어요. A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B는 안 나왔어요.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뭐가 빚어지죠? 갈등 내지 분쟁이 생기죠. 갈등 내지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열받은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대단한 친구죠.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케이스 하나 하고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법원에 있는 판사는 주먹 가지고 재판해요? 법 가지고 재판해요? 법 가지고 재판하겠죠. 그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일이 벌어지면 한 사람한테 권리를, 한 사람한테 의무를 주거든요.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민법 같은 거 보세요. 돈을 빌려주는 순간 민법은 돈 빌려준 자한테 빌려간 사람한테 돈 달라 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요. 그래서 권리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돈 빌려간 자한테는 돈 갚도록 하는 구속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소송을 제기했었을 때 판사가 이 사건을 법의 잣대로 해결할 수 있으려면 법의 지배를 받는 관계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게 지금 친구 관계에 있는데 두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이 안 지켰다고 소송 제기했을 때 과연 A가 법원에 가서 법을 통해서 이 갈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여기 C라는 친구가 있고 여기 D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CD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어차피 또 친구 관계예요. 근데 D가 돈이 좀 궁했나 봐요. 그래서 돈 1억을 빌려줍니다. 1억을. 그럼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돈 1억 빌려주는 순간 C는 채권자가 되죠. 그죠? 그건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채권자 이래 돼요. 그럼 D는 채무자가 되겠죠.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 게 무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잘 보셔야 된다고. 그럼 이게 건자를 빼보세요. 이 친구랑 무슨 자가 되죠? 권리가 갖게 되고. 이 무가 있죠? 이거 빼내면 의무가 있죠. 이렇게 돼요. 그럼 잘 봅시다. 친구 관계였던 사람이요. 이제는 한 사람은 권리를 갖고 한 사람은 의무를 갖게 됐죠. 그 이유는 돈 1억 빌려주는 순간 공동체에서 규범을 마련해놨다고. 그게 민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민법. 그럼 민법에 보면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자한테는 힘을 준다니까요. 그 힘을 주니까 이 친구는 뭘 갖게 되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 친구는 돈을 빌려가는 순간 민법을 통해서 구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의무를 이렇게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채권자, 채무자, 권리자, 의무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면 두 사람 관계가 이제 친구 관계였다가 권리와 의무 관계로 바뀌죠. 이처럼 권리와 의무 관계로 이루어진 두 사람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법률 관계다. 앞으로 이런 용어를 자주 쓰게 될 거예요. 법률 관계가 돼. 즉 법에 의해서 매개되는 관계다. 그럼 법은 한 사람한테는 권리를, 한 사람한테는 의무를 배부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친구 관계였다가 이렇게 법률 관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닌 일체의 나머지 관계를 법학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나중에 다 하게 될 겁니다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사실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실행위냐 법적 행위냐 이런 표현을 자주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사실행위라는 건 권리와 의무와 아무 관계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반면에 법적 행위라는 건 권리와 의무를 유발하는 그런 관계 행위가 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사실관계였던 게 무슨 관계로 바뀌었죠? 법률 관계로 바뀌었죠. 그 바뀌게 된 계기가 뭐죠? 돈 1억을 빌려주는 이 행위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이걸 법학에서 뭐라고 부르냐? 이걸 법률 행위다 이렇게 부른다고. 즉 법의 지배를 받는 세계로 들어가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친구가 의무자가 되기 싫으면 돈 안 빌리면 되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례에서 만약에 D라는 친구가 의무를 이행 안 하잖아요. 그러면 C는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이건 판사가 소송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무슨 법 가지고 해결하면 되죠? 민법 가지고. 그럼 판사가 물어본다고. 너 돈 빌려주냐? 예, 빌려줬다고. 너 돈 빌려갔어? 예, 빌려갔다. 야, 그러면 임마 너는 권리자고 너는 의무자인데 왜 의무 이행 안 해? 빨리 갚아. 이렇게 판결이 나게 되는 거라고. 그럼 판사는 뭐 가지고? 민법 가지고. 민법에서 돈 빌려준 자한테는 권리를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열심히 이 친구는 소송 가서 내 돈 빌려줬다는 걸 입증만 하면 된다고. 그게 이제 변호사가 할 일이죠. 그럼 소송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 봅시다. 이 사안에서 소송 제기하면 판사가 이 경우를 해결할 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단순한 사실관계에서 약속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판사가 법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럼 판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주먹으로 해결해. 그걸 끝내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의 세계가 되고, 이런 경우는 뭐가 되죠? 법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첫 번째 여러분 법이 뭐냐를 잠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도 하나의 규범인데 규범엔 다양한 규범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타 규범과 달리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다는 거.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법은 기본 구조가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는데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이 주는 힘이고 반대로 의무라는 건 법이 주는 구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생각해 보시면 민법을 떠올려 보시라고. 민법에서 돈 빌려준 자한테는 돈 달라 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요. 그런데 돈 빌려간 친구한테는 돈 갚도록 하는 구속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활관계는 크게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관계는 권리 의무의 관계가 아닌 일체의 관계를 사실관계라고 부른다. 반면에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우리는 무슨 관계? 법률관계라고 부른다. 그래서 법률관계로 만들어주는 행위를 우리는 법률행위다.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발판 삼아서 제가 이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거냐 하면 먼저 법이 뭔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설명할 게 뭐냐 하면 이게 제가 민법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이 민법. 이 민법은 우리가 이제 사법이라고 그래요. 사법이 뭐고 공법이 뭔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행정법은 공법이거든요. 그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민법하고 제가 행정법 이게 이제 공법인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해 드리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비교한 다음에 이제 본 라운드인 행정법의 전체 체계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잠시 치우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이제 민법하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행정법. 즉, 민법은 사법이고 행정법은 공법인데 왜 이런 용어도 쓰는지 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민법은요, 일단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그 그림을 다시 그려놓고 합시다. 여기 보시면 아까 뭐 C하고 우리예요. C하고 그 다음 D. 아까 돈 1억 빌려준 케이스. 요 케이스를 놓고 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는 이제 아까 무슨 법이 지배했었죠? 여러분, 민법이 이렇게 지배를 했었습니다. 자, 용어 좀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제 1억 빌려주는 순간 이 친구가 이제 권리, 이 친구는 의무 이렇게 돼 있었죠? 이건 드디어 무슨 관계? 법률 관계가 됐던 거죠. 그리고 요 행위를 우리는 법률 행위다. 이렇게 아까 불렀습니다. 그죠?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요 법률 관계에 등장하는 두 명이 있잖아요. CD. 이걸 이제 법률 관계의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민법의 세계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이 있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두 주인공. 이걸 우리는 당사자라고 부르는데, 이 민법에서는 개인하고 개인이 싸우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이 싸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행정법은요, 이건 국가하고 국민이 싸우게 될 겁니다. 이 국민은 앞으로 제가 A라고 표시할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쪽에 예를 하나 놓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우리 국가가 있어요, 여기에. 국가가 있으면, 여기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세금 1억을 부과합니다. 세금
1억을 이렇게 부과한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 국가하고 국민은 원래 그냥 단순한 정치의 세계에 모인 공동체예요. 공동체인데 국가가 A한테 세금 1억을 부과하게 되면 A는 세금 1억을 납부해야 될 뭐가 생긴다고요? 의무가 생기고 국가는 돈 1억을 뺏어갈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세금 1억을 부과하는 순간 국가와 A는 법률 관계가 되겠죠. 아까 권리 의무가 법률 관계라고 그랬으니까 법률 관계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세금 1억 부과가 무슨 행위가 되겠죠? 이게 법률 행위가 되겠죠. 자, 이걸 놓고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민법이 지배하는, 그럼 이 세금 1억 부과, 이 부분을 지배할 게 뭐냐면 이게는 행정법이 지배하게 될 겁니다. 자, 행정법은 제가 공법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건 사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서 출발할 텐데. 그럼 일단 주인공이 달라요. 잘 보세요. 민법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거라면요. 행정법은 국가하고 국민이 싸우게 될 겁니다. 뭘 놓고? 권리와 의무를 놓고. 한 사람은 나는 권리자라고 주장하고 한 사람은 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게 될 거 아닌가요?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다른 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민법은 수평관계. 이 용어를 앞으로 자주 보게 돼요. 수평관계란 말은 제가 쓰는 표현이고요. 이제 학자분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수평관계인데, 딴 말로 하면 이건 비권력 관계다. 비권력 관계다. 혹은 일방적이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사례를 잠시 한번 봅시다. 아까 두 사람은 친구 관계였는데 돈 1억 빌려주는 행위 때문에 법률 관계로 바뀌었죠. 그럼으로써 민법의 지배를 받는, 즉 법의 세계에 들어오게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에 들어올 때 C든 D든 어느 한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아니면 자기들이 원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원해서 한 거잖아요. 돈 빌려주기 싫으면 안 빌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의무자 되기 싫으면 안 빌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관계가 아니다. 그걸 우리는 수평관계, 즉 비권력 관계다. 혹은 일방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여러분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민법은 사적 자치가 지배한다.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평관계라는 건 이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 수평관계 혹은 비권력관계 혹은 일방적이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반면에 이쪽으로 보세요. 행정법 잘 보세요. 지금 국가와 국민이 법률관계로 바뀌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게 세금 1억 부과죠. 여기서 친구관계를 법률관계로 바뀐 원인 제공한 건 1억 빌려주고 빌려받는 행위잖아요. 이게 이제 법률행위고 여기서는 이게 법률행위잖아요. 그럼 이거 해야 할 때가 없어요. 세금 1억 부과할 때 국가하고 국민이 서로 합의해서 해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세금을 때릴까요?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둘이 합의해서 하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만약에 이걸 민법처럼 합의해서 한다면 어떤 미친 국민이 세금을 내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수평관계가 아니라 수직관계다.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경찰행정법은 다 수직이에요.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배우는 경찰. 이 경찰 자금이 가장 대표적인 수직관계라고. 그래서 이 수직관계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이걸 딴 말로 권력관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권력관계 혹은 일방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자, 앞으로는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이 개인과 개인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되죠. 이걸 사익이라고 그래요. 자기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면 되는데 이 행정법은요. 이게 공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전체의 이익이라는 뜻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공자 들어가면 이건 전체의 이익이다. 자, 보세요. 만약 이 경우를 민법처럼 수평화시켜버리게 되면 어떤 국민도 세금을 안 낼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없으면 도로도 깔 수도 없고 탱크도 만들 수도 없고 그래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게 되죠? 고스란히 전 국민의 불편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국가는 앞으로 제가 뭘 상징하느냐 하면 공익을 상징해요. 국가는 전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국민, 개인 A는 뭐예요? 이건 사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익 달성을 위해서 국가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력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수직관계 일방적으로 한 이유는 이건 국가에 힘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부여하는 이유는 이건 공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직관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공익이 실현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한강에 다리도 놓을 수가 없겠죠. 헤엄쳐서 건너가야 될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민법은 이건 사법이죠. 그죠? 사익 도무성이 있습니다. 이건 사익 보호를 하면 돼요. 사익만 보호하면. 잠깐, 이 사례 민법이요. 돈 빌려간 D한테 돈을 갚도록 구속을 부여한 이유는 뭘까요? 전체 이익을 위해서 그래요? 아니죠. 돈 빌려준 C 이익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익 보호성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회과학의 기착점이 뭔지 아시냐면요. 여러분들, 그건 균형이에요. 그걸 딴 말로 평화라고 그러고 질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돈 1억이 D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C로 가는 게 평화예요. C로 가야 평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C의 평화라는, 여기서 평화는 C라는 개인이 돈을 받을 수만 있으면 이건 평화가 달성되는 거예요. 딴 사람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C가 돈을 못 받는다고 F라는 사람이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D가 돈을 갚지 않으면 슬퍼질 사람은 C밖에 없다고. 그래서 C라는 개인,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 기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사회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익보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행정법은요, 이건 공익보호성이죠. 공익. 근데 공익보호이긴 한데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만 행정법은 또 사익도 보호합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일단 행정법은 민법과 비교했을 때 공익보호성이. 이게 보세요. 이 사례에서 A가 세금 1억을 납부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 세금 1억이 있어야 한강 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이 A가 세금 1억을 안 내. 그래서 한강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 그럼 서울 시민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야 되죠. 그래야 한강을 건너게 돼요. 그러면 이 A라는 한 사람이 세금을 안 내므로 해서 그 불편은 특정 한 사람이 슬퍼지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슬퍼지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슬퍼지잖아요. 그걸 공익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A를 족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돈을 가져간다는 건 국가는 그 공익을 대변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법은 공익보호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법은요, 그림을 그리면 전체 속에서 A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법은 그냥 이렇게 돼요. A, B 이렇게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이 공법의 세계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전체, 공동체 전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사법은요, 공동체 전체와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개개인 한 사람이 자기 이익을 어떤 식으로 보전받을 것인가,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시 준비하시는 분들, 사법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법은 잘하는데 사법은 못하는 친구는 그래요. 이건 공법과 사법이 추구하는 기본 포맷이 어떤 형태로 다른가를 먼저 인식을 해야만 그 두 개 법을 균형 잡혀서 공부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요. 이게 또 여러분 시험에 자주 또 언급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법적 근거 문제입니다. 법적 근거.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걸 혹시 여러분들 미리 행정법 공부 좀 하신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 유보라고 그래요. 법률 유보. 저 어떤 행위, 여기서 법률 행위를 할 때 미리 법에서 이런 행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입법자가 마련해 놓았을 때만 움직여야 된다. 그걸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민법에서 이런 경우에 돈 1억 빌려줄 수 있다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돈 1억 빌려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도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도 됩니다. 즉 민법은요, 알아서 하면 돼요. 단지 빌려간 놈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그놈을 족치려고 하는 거라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법에 근거 없이도 돈 빌리고 빌려받는 행위를 하도 무방하도록 한 이유는요, 만약에 D가 1억 빌려감으로써 자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또 반대로 C가 1억 빌려줌으로써 자기가 슬퍼질 것 같으면 안 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적 근거 문제는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평 관계일 때는 법의 근거 없이도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줘도 무방하다고요. 왜? 이 행위 때문에 피해 볼 것 같으면 스스로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강조되는 게 아니라서요. 반면에 이건 다릅니다. 이쪽 보세요.
여기서는요, 세금 1억 부과하는 걸 A가 동의 합의해주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만약에 이 경우에 법에 근거도 없는데 국가가 마음대로 세금 1억을 때릴 수 있도록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이것 때문에 들고 일어난 게 그 유명한 시민혁명이잖아요. 프랑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놔봤자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 돈 좀 벌었다며. 좀 가져올래? 다 뺏어가버린다. 이게 바로 재산권 보장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오늘날에 국회를 만들죠. 국회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왕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왕이 물어봤겠죠. 국민들이 왜 저리 시끄러우냐? 그랬더니 이제 그 국민 대표자인 오늘이 국회죠.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앞으로 자기들의 재산, 즉 국민들의 재산을 뺏을 때는 자기들의 대표자가 만든 법에 있을 때만 내 재산 뺏도록 하라. 법에 있다면 일일이 개인의 의사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도 좋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바로 행정법이라고요. 그래서 행정법은 잘 보시면 세금 1억 부과를 A의 의사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 세금 1억 부과하려면 미리 입법자가 이 행정법에 이런 경우에 세금 1억 부과할 수 있다라는 법 조문이 있을 때만 부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법에 근거 있을 때만 행위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이건 왜 그럴까요? 법에 근거 요하게 하는 것은 이건 A의 사익을 즉 A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행정법은 잘 보시면 한편으로는 공익을 보호해주죠. 어떻게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행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일방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입법자가 미리 만든 법에 있을 때만 하게 함으로써 법에 없을 때는 A의 뺨을 못 때리게 함으로써 국가의 행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다름 아니면 또 무슨 법이 된다고? 행정법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행정법은 또 한편으로 이 사익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은 제가 체계작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출발이 그거예요. 절대군주 시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절대군주 시대에서 잎은 군주제로 넘어가면서 만들어진 법이 행정법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역사가 얼마 안 돼요. 300년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민법은 인류 역사와 그 계를 같이 한다고요. 2000몇백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행정법은 쉽게 말해서요. 국가, 왕의 행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고 등장한 법이라고요. 그렇지만 법에 있을 때는 개개인의 의사 묻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혁명이 터진 이유에서나 행정법은 등장해요. 그래서 행정법의 역사가 너무 짧다 보니까 기존에 먼저 만들어져 있는 법을 모방해서 짜집기 해서 만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 행정법은 상당히 체계가 좀 체계가 좀 완벽하지 못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고시나 사법시험에서 까락이 가장 많이 나왔던 법 과목 중에 하나가 행정법이에요. 저도 제가 시험 칠 때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저는 다행히 이제 제가 시험 칠 때 행정법은 까락이 별로 없었는데, 제 앞쪽에 2년, 제가 합격하고 나서 바로 그 2년 앞쪽 시험일 거예요. 아마 그때 기본적으로 까락이 너무 많이 나와 합격자를 만들어낼 수 없어 전체적으로 점수를 올려주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랬다니까요. 아시겠죠? 그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행정법은 다시 강조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익을 지키는 법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익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법적 근거 있을 때 하도록 하는 건 수직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수직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오케이 하지 않더라도 뺨을 때릴 수 있다 보니까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있을 때만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법은 왕의 행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앞으로 행정법을 공부하실 때 왜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자,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겠죠. 돈을 갚지 않으면. 그래서 5번째,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권리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민법에서는 이제 민사소송법이라는 게 나와요. 자,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건 우리 법에는 실체법이라는 게 있고요. 실체법이라는 게 있고 절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실체법이란 법학에서 실체라는 건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권리 의무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민법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 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잖아요. 그게 바로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이 권리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가 그 과정을 적어놓은 법을 절차법이요. 그럼 민사소송법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절차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실체법만 있고 절차법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근데 권리 전대 그거 어떡하라고? 권리를 구현할 방법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죠? 그래서 실체법과 절차법은 상호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민법은 실체법이라면 이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법 아시죠? 경찰 시험이니까 아실 테죠. 형법은 무슨 법이겠어요? 어떤 경우에 이 친구가 죄인이 되는가를 적어놨잖아요. 그죠? 도둑질하면 어떻게 된다.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 그게 실체법이라고.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살인죄가 성립해가지고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밝혀내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적어놓은 게 뭐죠? 형사소송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절차법이 되겠죠. 그래서 법은 실체와 절차. 앞으로 실체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될 텐데 법학에서 실체는 다름 아닌 권리와 의무로 바꾸서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요. 잠깐 민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 이렇게 법이 분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법은 제가 역사가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정법은요. 행정법 안에 실체와 절차가 같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 행정법 안에 보면 실체적인 것도 있고 절차적인 것도 같이. 이게 이제 행정소송법이죠. 행정소송법인데 같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권리구현은 민사소송법이라면 행정법에서는 행정소송법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민법과 행정법을 간단히 비교한 건데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민법은 수평의 세계라면 행정법은 수직의 세계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셔야만 앞으로 행정법을 제대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행정법의 특징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민법하고 주로 비교합니다. 특징이란 말은 딴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점이 특이라고 붙일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혼자 있는 사람 보고 야, 너 참 특이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특이한 놈이죠. 여러 명이 있는데 여러 친구들과 다른 점을 이 친구가 갖고 있으면 이 친구 보고 참 너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행정법 공부하시면서 행정법의 특질, 무슨 특징 이런 말이 나오면 주로 민법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뭐냐면 수평의 세계와 수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럼 수직의 세계 때문에 국민은 자기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뺨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력 처분. 만약에 이게 민법처럼 상호 합의가 돼야만 가능하다면 군대 가고 싶어요? 안 가죠. 그러면 국방은 내려앉을 거라고. 그래서 상대방 의사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군대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수평이나 수직이나 이 때문에. 그래서 수평이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만 수직일 때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뺨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뽑은 대표자가 만든 법에 있을 때만 나는 뺨을 맞겠다. 이게 법적 근거, 법률 유법 문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법은요. 국가하고 국민이 싸우는 거예요. 국가는 앞으로 뭘 대변한다고요? 공익을 대변하는 거고 국민은 자기 이익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사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게 행정법이에요. 한편으로 공익도 실현하고 또 한편으로 개인의 사익도 지켜주려고 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행정법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민법에서는요. 이게 결국 사와 사의 균형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어디 갔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공하고 사, 이 두 개의 균형을 맞추려고 할 겁니다. 앞으로 행정법에 많은 제도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 보면 그 제도가 한편으로는 공익을 옹호하는 제도인지 또 한편으로 사익을 옹호하는 제도인지 그걸 잘 체크하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공사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질서를 잡아가는 법. 이게 바로 행정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행정법 체계 파트 들어가서 다시 그림을 또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행정법의 꼬라지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애한테 백날 흰색이라고 설명해봤자 이해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죠? 옆에 검은색 갖다 놓고 그 다음 흰색하고 같이 놓고 설명하면 어린애가 훨씬 더 이해를 잘할 거예요. 요건 검은색인데 요건 뭐라 한다고? 흰색이다. 알겠지? 이러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지게 될 거예요. 똑같아요. 행정법도. 그래서 보통 법의 어머니격에 해당하는 게 민법이에요. 거기서 모든 법이 다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행정법 위에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프린트 자료 있죠. 그 자료 보면서 이 행정법 디딤돌의 전체적인 틀을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법의 체계 파트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됐나요? 자, 봅시다. 자, 프린트 잠시 한번 보실래요? 프린트 잠시 보시면 제1편 행정법 디딤돌에 가서 목차를 먼저 한번 볼게요. 제1절 법에 의했고 첫 번째 목차가 법의 개념, 그 다음 공법, 사법, 방금 설명 다 한 겁니다. 그 다음 로마자 3번의 실체법, 절차법, 그죠?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제2절에 보시면 권리 의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제 와닿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차가 법률 관계라고 되어 있죠. 권리 의무로 이루어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뭐라 한다고? 법률 관계. 그럼 나머지 일체의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사실관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뭐고 의무가 뭔지 로마자 2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면 이제 디딤돌이 마무리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 부분 프린트 가지고 간단히 정리하고 그 다음 제2편 행정법 체계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